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영남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안준홍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남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 근무하는 교수 안준홍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 암 발생 2위가 폐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실제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네. 주된 원인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폐암하면 담배를 가장 많이 떠올리죠. 네. 떠올리고 주로 이제 저희가 어릴 때 예전 같으면 이제 주로 이제 담배와 관련된 폐암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제 진료실을 방문하는 폐암 환자분들을 보시게 되면 여성분들이 더 많고요. 오. 더 많다고요? 네, 또 담배를 하시는 분보다 담배 한번 입에 대어 보시지 않은 분이 더 많은 것이 최근에 폐암 발생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네. 폐암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요. 아주 예전부터 진료를 보시던 이제 저희 선배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폐암 발생률이 예전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원인은 뭐 명확하게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찌됐건 비흡연 가에서 발생하는 폐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아마 전체적인 폐암 발생을 많이 증가시키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런 암 통계를 보시면 1년에 대략 한 3만 명 이상의 폐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전히 이제 남성에서는 발생률이 전체 암종 중에 1위이고 여성에서는 대략 한 3에서 4위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암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놀라운 통계인데요. 왜냐하면 흡연이 당연히 이제 폐암으로 이어질 걸 네,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비흡연자 중에서도 또 여성 또 환자가 증가하는 건 그러니까요. 그래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저 진료실에서 진단 받으시고 상당히 이제 왜 담배 한 번 안 한 내가 폐암에 걸렸느냐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오신 여성분께서 보통 이제 같이 따라온 남편분 얼굴을 쳐다보시죠. 간접 당신 예전에 담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하는 그러시겠네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제일 많이 이제 환자분도 말씀하신 게 간접 흡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접 흡연도 당연히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여성분들 집에서 요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리하시게 되면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네. 그 음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소하면서 나오는 많은 연기들 예. 안에 있는 예. 어떤 성분들이 또 우리 폐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일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뭐 요리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나 요리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서도 암 발생들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는 요리 때는 항상 환기를 잘 시켜놓고 요리를 하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외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특발성 폐섬유와 같은 폐에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또 암 발생이 잘 됩니다. 우리 몸은 염증들이 아주 만성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결국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질환들도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대기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유전적 소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폐암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나 유전적 소인 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가족 중에 폐암 발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또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담배를 피진 않으니까 요리를 그럼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하지 않나요? 환기시키면 되죠. 일단 환기를 잘 시키면 된다고 네. 얘기를 네, 해주셔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폐암이 무서운 게요.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네.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게 폐암이구나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대부분의 질환들이 그렇겠지만 아주 특이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들이 뭐 기침, 가래, 호흡곤란 또는 객혈이라고 하는 피가래 증상들이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폐암을 미리 의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기로 무증상이 가장 많은 증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폐암 4기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에서도 무증상이 거의 제일 많은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4기까지나 됐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요. 주의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일에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폐에 발생하는 그 자체로 인한 증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피가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폐암이 가장 많이 전이가 되는 장소가 뇌와 뼈입니다. 그래서 뇌로 전이가 되어서 뭐 며칠 전부터 뭐 기억력 소실이 심하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속이 울렁거리고 토한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응급실로 와서 폐암이 첫 진단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또 뼈로 많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건강하던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뼈가 부러진다든지 뭐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에 첫 진단으로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상을 가지고 저희가 폐암을 의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뭔가 증상과 관련된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검사나 고위험군에서의 그런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폐암 진단을 위해서 일단 조직 검사를 또 하잖아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해도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 또 그럴 경우 다른 검사를 추가해서 해야겠죠. 네. 저희 이제 진료실로 오셔서 주로 뭐 건강검진 이상 소견, 요즘 워낙 건강검진 많이 하시니까요. 네. 건강검진 상에서 엑스레이 또는 CT에서 혹이 보인다. 뭐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침을 찌른다든지 아니면 기관지 내시경으로 검사가 가능할 것 같으면 조직 검사를 먼저 권고를 드립니다. 암이라는 것이 이제 조직 검사 상에서 얻은 조직에서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암세포가 보여야지 저희가 암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암을 확진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혹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수술로 완전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부 조직을 얻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암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암세포 안에는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 섬유 조직도 있고 뭐 염증 조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세포를 얻는 검사에서 암세포가 대부분은 나오지만 또 100%다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세포를 명확하게 얻지 못했는데 사진을 보았을 때 암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라면 조직 검사를 2번 또는 3번 와. 시행을 하는 경우도 어머나. 있고요. 만일에 그렇게 해도 명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암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네. 수술적 절제, 바로 수술을 통해서 오. 해당 부위를 절제해서 현미경으로 병변을 보고 최종적으로 암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조직 검사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폐에 결절이 있다든지 혹이 있어서 온 분들의 상당수 90% 이상은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닌 양성 결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CT 추적 검사를 보통 3개월 뒤에 권고를 드리고 3개월 뒤에 그 소견이 크게 변화가 없거나 없어진다면 조직 검사 없이 CT만 추적하면서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폐암도 교수님 그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폐암 같은 경우는 병기를 어떻게 나뉘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뭐 대부분의 암종이 그렇겠지만 병기는 보통 이제 1기에서 4기까지 나뉘게 되고요. 폐암도 폐암 중에서도 뭐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보이는 비소세포 폐암도 1기에서 4기까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상하신 대로 1기 같으면은 폐 안에만 이제 폐암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 사이즈 또한 좀 작은 경우가 되겠고요. 2기,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 안에 있는 폐암의 크기가 크면서 임파선 전이가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4기가 되면 뼈라든지 뇌라든지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이제 병기가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낮아지고요. 네. 그래서 이 폐암이 다른 암종과 좀 다르게 병기가 조기 폐암인 경우를 하더라도 상당히 예후가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환자가 예를 들어서 1기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적 절제를 잘 받았다고 하면 보통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부분 완치가 되겠구나, 그렇죠.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한 1기 폐암의 5년 생존율, 5년 뒤에 재발도 없고 환자가 살아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완치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5년 완치율이 대략적으로 한 80% 근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분 중에 2분은 1기 폐암이라 하더라도 재발을 한다는 것이고 2기 폐암인 경우는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뚝 떨어지네요. 와. 예, 맞습니다. 2분 중에 1분이 재발을 해서 결국 재발하게 되면 3기나 4기로 재발을 하시겠죠. 예, 3기 폐암은 수술 가능한 3기 폐암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3기 폐암이 있는데 수술 가능한 3기 폐암이라 하더라도 대략 재발률이 한 7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주 많은 이런 의학이 발전해 왔지만 폐암에 있어서는 수술 후 조기 폐암인 경우라도 수술 후 상당히 재발률이 높고 완치율이 낮은 것이 다른 암종과의 비교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래서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찍는 그 흉부 엑스레이만으로는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흉부 엑스레이 다들 찍으시잖아요. 뭐 네. 직장 검진으로도 찍으시고 가장 뭐 아주 싼 검사니까 많이 찍으시지만 그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이미 여러 연구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흉부 엑스레이는 뭐 사진도 보셨겠지만 그냥 2차원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은 것들을 아주 뭐 잘게 잘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흉곽 안에 있는 갈비뼈라든지 심장, 혈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음영이 크게 이제 구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심지어 정상인 사기폐암도 와. 있거든요. 어머나. 어머. 예,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의학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예. 하지만 이제 비용이 저렴하니까 실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많이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진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선양 흉부 CT가 되겠습니다. 네. 흉부 CT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을 단층으로 촬영을 하는 것인데요. 대략 한 2에서 3mm 정도로 층을 나누어서 촬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흉부를 촬영하게 돼도 사진이 이제 100장 이상이 나오겠죠. 네. 100장만 해도 30cm 정도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장수의 사진을 보고 아주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전문가가 보기에는 흉부 CT 정도만 있으면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충분히 감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폐암의 고위험군 주로 이제 나이로 따지면 한 55에서 75세 담배를 태운 양으로 따지면 대략 하루에 한갑 기준으로 한 30년 정도는 담배를 태웠던 그런 폐암의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저선양 흉부 CT를 매년 찍는 것이 엑스레이를 찍는 것에 비해서 사망률 개선을 한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개선한다는 것이 연구에서 아주 큰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찍은 CT 결과에 네. 폐결절 소견이 나온다면 이 결절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네. 궁금하고요. 또 이 CT 결과만으로 이게 암인지 그냥 결절인지 네. 구분할 수 있나요? 예, 그 참 환자분들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요. 네. 그 CT 이상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하고 오십니다.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면서 오시는데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폐결절의 한 90% 이상은 양성결절이고요. 한 5% 미만에서 일반적으로 암으로 진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으시고요. CT 사진을 보게 되면 폐암이 많이 의심되는 병변인지 아니면 누가 봐도 양성결절인지 예. 아니면 잘 모르겠는 병변인지가 딱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보게 되면 그 세 가지로 딱 나뉘게 되고요. 사실 경계성이라고 해서 암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이 많이 의심되는지 되지 않는지 경계성인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 검사에 대한 방향들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근데 교수님, 폐와 관련된 다른 질환들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폐렴이라든지 네. 폐결핵 네. 이런 질환이 혹시 폐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네. 그 폐렴과 폐결핵은 폐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대신에 폐암이 폐렴처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사진이. 예? 어렵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폐렴은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하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함에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항상 폐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 검사를 고려를 해야 되고 폐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심한 경우, 쉽게 얘기하면 폐결핵 때문에 폐가 많이 이제 망가져 있고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처로 인해서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반은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반은암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폐암도 사실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또 그에 따라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폐암의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암세포들이 굉장히 작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임상적 예후는 훨씬 나쁩니다. 매우 암이 빠르게 전이가 되고 생존율도 굉장히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수술보다는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암종이고요. 오. 전체 한 85%를 차지하는 그 비소세포 폐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비소세포 폐암은 크게 서남과 편평상피세포암 두 가지가 많이 있게 되고 소세포 폐암보다는 훨씬 더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고 조기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수술이 어려운 3기에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 4기암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암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조기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네. 재발이 잘 된다는 건데 궁금합니다. 이 폐암이 이렇게 네. 재발이 잘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폐암이 다른 암종 대비해서 훨씬 암이 빨리 전이가 되고 퍼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암이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배도 안 했는데 폐암이 발생하는 여성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 뭐 EGFR이라든지 뭐 로스라든지 KRAS라든지 알코와 같은 아주 이렇게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변이가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암이 자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유전적 변이를 막아주지 않으면 수술 이후에 재발을 하는 경향이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환자의 또 케이스에 따라서 좀 치료적인 한계가 반드시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재발 요인들도 좀 궁금해요. 다른 재발 요인이라기보다는 폐암이 가진 그 특성 자체가 상당히 재발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수술 후 최종적으로 암이 병기가 설정이 되거든요. 수술하게 되면 최종 암이 1기다 또는 2기다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2기 이상의 폐암은 수술 후에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수술만 해도 컨디션이 굉장히 힘들고 회복이 쉽지 않은데 수술을 보통 6주 이내에 한 4차례 정도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 그 항암 약제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치료를 해도 5년 생존율을 대략 한 5% 정도 올리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던 그런 암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학계에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네. 있는데 그 인체 면역력을 이용한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일부 환자들은 이걸 좀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거든요. 어떤 경우에 쓰는지 장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면역 억제제는 아니고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면역 세포의 기능을 조금 더 일깨워서 원래 이제 우리 몸이 암세포가 몸에서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암세포도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암세포 표면에 이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PD-L1이라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머, 무서워요. 근데 그 PD-L1을 다시 막아주는 약이 면역 항암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허. PD-L1을 다시 막아줌으로써 정상적으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제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약제가 되고 뭐 약의 장단점이 꼭 있다기보다는 이 면역 항암제는 대부분의 환자가 잘 듣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아주 잘 듣는 환자, 특히 암세포의 PD-L1이 많이 발현되는 환자들에게서 아주 효과가 좋은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환자에 따라서 좀 선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재발을 막으려면 수술 후에도 별도의 또 항암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2기 이상의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보조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약제들은 5년 생존율을 5% 정도 개선시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EGFR 저해제라든지 아니면 면역 관문 억제제와 같은 약들로 그런 보조항암 치료를 통해서 재발률을 많이 줄이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언급하신 EGFR 돌연변이라는 게 네. 뭔지 발음도 참 어려운데. 영어라서 맞습니다. 어렵네요. 예, 분명히 약자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알아낼 방법이 없고요. 예, 그리고 표적 항암제가 또 보조 항암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예, EGFR 이제 우리 환자들도 EGFR이라고 하면 다 많이 아시거든요. 오. 왜냐하면 담배하지 않는 여성 중에 가장 많은 돌연변이가 EGFR 돌연변이가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상피세포, 우리 몸에 이제 이런 껍질을 구성하는 걸 상피세포라고 하겠죠. 그래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도 어려운데. 예, 어렵네요. 예. 거기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네. 암세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수용체를 막아주는 약이 이제 EGFR 저해제가 되고요.
이제 그 약제를 쓰게 되면 암이 발생한 환자에서 암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또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가 수술로 암을 잘 절제했다 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EGFR 돌연변이가 남아 있고 그 돌연변이로 인한 암세포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암종보다 재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는 세포 독성 항암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EGFR을 막아주는 EGFR 저해제를 사용을 하면 재발률을 훨씬 줄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구가 되어서 실제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있으나 워낙 이제 고가의 약제이고 아직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급여로 이제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보험 관련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많은 환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 표적 항암제 이걸 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폐암의 표적 치료를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그 EGFR 돌연변이도 일종의 표적 항암제가 되고요. 네.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서 그 환자에게 쉽게 얘기하면 맞춤형인 거죠. 네.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돌연변이를 찾는데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요즘 뭐 아주 많은 그런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검사한 걸로 PCR 아마 코로나 때 PCR 들어보셨겠지만 네. PCR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차세대 영비설 분석 같은 조금 고가의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의 암을 치료하는 맞춤형 표적 항암제를 찾는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검사들이 보다 네. 획기적으로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수술 전에도 항암 치료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수술과 항암을 병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암이 진단되고 수술을 이제 하자고 환자분들이 얘기만 들으셔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죠. 보통 네. 이제 60대 이상 많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그 술전에 항암 치료를 하자 그러면 더욱더 이제 환자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수술까지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까지 해야 된다. 맞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많은 재발률 때문에 실제로 수술이 가능하고 컨디션이 되는 환자들은 수술 전에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라는 최근에 나온 이런 약들을 조합을 해서 잘 치료를 받은 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그 세포들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수술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술 이후에 훨씬 더 재발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또 가능한 환자들에게서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폐암이 찾아오더라도 환자의 몸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컨디션도 다르고 결국 환자에게 맞는 맞춤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제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돌연변이도 다 맞춤형 치료지만 실제 폐암도 30대부터 90대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같은 병기라 할지라도 같은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나이, 또 실제 신체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환자의 다른 기저질환, 폐기능 여러 가지들이 그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의 의지, 또 보호자의 의지와 보호자가 환자의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와 치료를 직접 상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많이 발병하고 또 치명률이 높은 암이라 그런지 폐암에 걸리면 환자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폐암에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떤 좀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암 치료에서는 이렇게 신체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네. 불안감을 다스리고 좀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줄 수 네.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끝으로 교수님, 우리 환자들과 그리고 네. 그 가족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 진료 환경에서 그 환자분들에게 아주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면서 아주 양질의 치료를 하기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이 또 환자분에게 많은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치료가 잘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저는 이제 임상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충분한 교육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항암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이제 해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역경이고 난관이지만 최근에 많이 발전한 이런 치료법과 함께 해당 의료진을 잘 믿고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의지가 맞닿아진다면 분명히 저는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의 응원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안준홍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원 씨, 예은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